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다룰 내용은 칭기스칸 후예들의 동족상잔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본격적으로 서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시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이번 시간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266년경에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세운 대표적인 5개 나라, 그 5개 울루스 중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두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남부 내지는 동유럽에 위치한 킵차크 칸국하고 현재 이란 서부에서 이라크 지역에 위치한 일칸국 사이의 싸움이었죠. 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킵차크 칸국의 군주인 베르케가 훌라구의 시대부터 꾸준히 일칸국을 북방에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베르케 같은 경우는 친이슬람계 성향을 가지고 이슬람국과 모종의 연대를 통해서 일칸국을 점령하려고 했다. 이런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킵차크 칸국의 베르케는 직접 일칸국을 침공하게 되고 일칸국의 아바카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매복군의 기습을 통해서 강을 도하고 있는 베르케를 저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격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서 베르케는 강을 도하다가 전사하게 되고 일칸국의 아바카는 킵차크 칸국의 위협을 뿌리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베르케의 공격을 막아낸 일칸국의 아바카는 사실 굉장히 호전적인 군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토 북쪽에 베르케는 쓰러뜨렸지만 서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이미 맘루크는 몽골군을 상대하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했기 때문에 이 서쪽의 맘루크군에게는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 이제 북쪽을 제압하고 서쪽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일칸국의 아바카가 눈을 돌린 곳은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토 동쪽에 차가타이 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마침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인 알루구가 사망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차가타이 칸국이 뒤숭숭한 지금이 기회다 하고 나선 거겠죠. 이거는 훌라구 상중에 일칸국을 공격한 베르케와 비슷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바카는 과연 베르케와 다르게 차가타이 칸국의 공략에 성공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바카에 의해서 큰 위협에 놓인 차가타이 칸국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주 알루구가 방금 사망한 상황인데요. 군주가 사망을 하면 몽골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군주의 부인인 카툰이 섭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후에 후계에 강력한 입김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알루구의 아내가 자기 아들을 칸으로 즉위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공작을 펼치게 되는데요.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이 차가타이 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타이 칸국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기 위해서 이 차가타이 계열 인물 중에서 바락이란 사람을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로 선포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상황이 되게 웃기게 됐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에 카툰이 세운 칸이 한 명 있고 또 쿠빌라이가 세운 칸이 한 명 있고 한 나라에 태양이 2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쿠빌라이는 이 차가타이 칸국의 힘을 쪼개놓기 위해서 이 2개인 태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가타이 칸국을 분할 통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차가타이 칸국에 잠재적인 내분 요소를 심어놓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쉽게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이때 당시에 쿠빌라이가 이런 식의 손을 뻗친 이유가 쿠빌라이는 이때 당시에 남송 원정에 나름대로 집중을 하려는 상황이었고 남송 원정에 집중을 하면서도 차가타이 칸국의 잠재적인 마술을 뻗치고 이후에 자기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해 놓으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쿠빌라이가 심어놓은 이 바락이 쿠빌라이의 하수인 노릇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알루구의 부인이 세웠던 차가타이 칸국에 또 다른 지도자를 제압하고 자기가 칸으로 등극을 해버리게 됩니다.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대칸인 자기가 지명해준 그런 분할 통치가
자기가 허수아비로 세운 놈한테 깨져버리니까 굉장히 분했겠죠. 그래서 소수의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원래 쿠빌라이가 파견했던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이 쿠빌라이의 군대까지 격파를 하고 쿠빌라이와 완전히 등을 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쿠빌라이가 소수의 군대밖에 파견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송 원정에 굉장히 집중을 했기 때문이겠죠. 아마 이 쿠빌라이의 남송 원정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묘사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 차가타이 칸국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원래는 쿠빌라이가 파견했었던 이 바락이란 인물이 칸으로 등극해서 조금씩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일칸국에서 차가타이 칸국을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이 바락이란 사람이 나름대로 지금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도 이 차가타이 칸국의 정신화 행정을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안정적으로 만든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차가타이 칸국에 있는 총독들이나 대신들이 자기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공격을 개시를 하게 되고요. 일칸국의 아바카가 예상한 바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아바카가 차가타이 칸국의 영토인 호라산이라는 지역을 침입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 지역에 세력을 굳히게 됩니다. 이 호라산이라는 지역은 현재의 이란 동부, 아프가니스탄 이쪽인데 이란 쪽에서도 동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습적인 전격전을 벌여가지고 적의 심장부까지 전력을 침투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칸국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약탈군을 파견을 해서 차가타이 칸국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차가타이 칸국의 북쪽에서 카이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오고타이 계열의 생존자인 카이두는 여태까지 굉장히 움츠리고 있다가 이때가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움켜쥘 시기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카이두가 노린 것은 무엇인지 상황극을 통해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루이 가문의 승계 다툼에서 아리크 부케를 지지하며 쿠빌라이에게 대항하던 카이두. 일칸국과의 싸움으로 차가타이 칸국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자 카이두는 차가타이 칸국에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전에서 차가타이 칸국의 바락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득의양양한 미소를 짓고 자기 앞에 찾아온 사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킵차크 칸국의 원군을 이끌고 온 한 왕자였다. 북방에서 이곳까지 대군을 이끌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소. 무려 5만의 원군이라니. 베르케칸의 뒤를 이은 분케 테무르에게 감사의 선물이라도 보내야 되겠군요. 이 베르케체르, 저희 칸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카이두 칸, 서전에서 피해를 제법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쉽군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괜찮소. 내 휘하의 부장이 적의 유인에 말려들어 피해를 입긴 했지만 전쟁은 어디까지나 대국을 유리하게 이끄는 게 중요한 것. 깁차크 칸국과 우리가 강한 동맹으로 맺어진 것은 서로에게 큰 득이 될 것이오. 내가 차가타이 칸국을 무릎 꿇리면 킵차크 칸국 입장에서는 숙적인 일칸국이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바로 내가 일칸국이 차가타이 칸국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것이오. 이후의 상황은 결국 킵차크 칸국과 긴밀한 연대를 이룬 카이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차가타이 칸국의 바락은 전쟁에 크게 패하고 굴욕적인 조건으로 카이두와 강화를 맺었다. 카이두는 차가타이 칸국으로부터 오늘날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할양받고 쿠릴타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데칸으로 등극하였다. 차가타이 칸국은 순식간에 카이두의 속국으로 전락했다. 네,
이번 상황극은 갑자기 갑툭튀한 카이두가 수완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카이두가 역사에서 종종 쿠빌라이의 라이벌로 묘사가 되는데 이 카이두 같은 경우는 전투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카이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재능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쿠빌라이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게 쿠빌라이처럼 대국을 보는 정치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카이두의 이력을 보면은 카이두의 정치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툴루이 가문이 오고타이 가문을 누르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툴루이 가문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오고타이에게 였는데도 결국에 생존을 쟁취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영지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정치적인 생존 방식을 보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툴루이 가문이 분열할 때 재빨리 아리크부케의 편을 들어가지고 쿠빌라이를 적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카이두가 이렇게 아리크부케의 편을 든 거는 단순히 쿠빌라이가 미워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본인이 확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원교 군공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원교 군공이라는 거는 가까운 곳에 있는 적은 공격하고 멀리 있는 적과 화친한다는 얘기죠. 카이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가타이 칸국하고 인접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세력권을 확장하려면은 차가타이 칸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동맹과 연대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가타이 칸국 같은 경우는 쿠빌라이와 연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리크부케랑 연대함으로써 인접한 차가타이 칸국을 공격해서 자기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쿠빌라이가 데칸 쟁탈전에서 승리하면서 카이두의 큰 그림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런데 카이두는 다시 한번 이 차가타이 칸국을 자기 세력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동족 상잔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타이 칸국이 쿠빌라이와 갈라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일칸국과도 적대하기 시작하니까 어부지리로 차가타이 칸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자기 세력을 동원하기보다는 킵차크 칸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킵차크 칸국의 원군을 이용해서 차가타이 칸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킵차크 칸국은 베르케 칸을 사망시킨 일칸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 일칸국이 힘을 키우는 걸 계속해서 견제를 했을 거기 때문에 카이두는 그걸 노려가지고 킵차크 칸국을 설득하고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이 차가타이 칸국을 흡수하고 그 이후에 자기도 일칸국을 견제하겠다. 그러면은 나 카이두하고 킵차크 칸국이 일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이런 외교 감각과 정치 감각으로 갑툭튀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순식간에 차가타이 칸국을 반속국으로 만들게 되고요. 자기는 중앙아시아의 대칸으로 등극을 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번갯꿀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묘사를 한 이유가 실제로도 역사에서 카이두가 이 시기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노력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좀 드리기 위한 겁니다. 바락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권력을 쟁취한다고 생각을 해서 쿠빌라이의 등을 치고 또 나름대로 차가타이 칸국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그 틈에 다시 일칸국에서 쳐들어오고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카이두한테 무릎을 꿇게 됐는데요. 카이두를 대칸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이 바락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의 결과 혹은 상황의 변화로 바락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건 다음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짧은 방송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카이두의 이야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바락의 이야기까지 끼워넣는 거는 좀 이야기가 산만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끊게 됐습니다. 몽골의 여러 칸국들의 동족상잔 이야기는 다음 화까지 해서 일단락 짓기로 하고 그 다음에 27화부터는 쿠빌라이의 남송원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